이지훈 사장은 새 가사도우미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녹화 영상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지훈 사장은 서울의 부촌인 한남동 저택의 넓은 차고에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을 주차했다. 엔진 소리가 멎자 그는 피곤한 눈을 비볐다. 새벽 4시 반. 아버지가 이룩한 건설 제국에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에서 또 하룻밤을 세웠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명진건설은 이제 온전히 그의 책임이었고 그는 회의실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그 유산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다.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는 손대지 않은 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이 그 침대를 헝클어뜨리지 않게 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그녀가 떠난 지 9개월. 엄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생후 2개월 된 아기 준우를 그에게 남겨둔 채였다. 옆방에서는 임시로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안락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준우는 아기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한 손짓으로 그녀를 물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돌봐야 할까? 아빠 역할 하나도 제대로 하기 버거운데 어떻게 아빠이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없이는 서연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텅 빈 방을 향해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정원이 내다보이는 유리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박 여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그 업체에서 또 새 후보자를 보냈네요. 이번 달만 벌써 6번째예요. 박 여사 생각은 어때? 지훈은 금융시장 뉴스를 읽던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멀쩡해 보이긴 해요.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하지만 사모님 보석 훔쳐 달아난 미영이 그년이며 우리 준호 아기님 사진 몰래 찍어다 팔아넘기려던 것들 생각하면 전 이제 젊은 애들 못 믿겠어요.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들여보내. 내가 직접 면접 보지. 몇 분 후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발코니로 들어섰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깨끗하고 잘 다려진 청바지에 기본 흰색 블라우스, 운동화 차림이었다.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약간 검은 피부에 쥐에 깊어 보이는 갈색 눈을 가졌다. 화장이나 장신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손목에 찬 심플한 시계가 전부였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박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애써 숨기려는 듯한 희미한 부산 사투리가 묻어났다. 앉아요. 지훈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업체 통해서 왔다고 박 여사한테 들었어. 추천서는? 네 사장님, 수진이 서류 폴더를 건넸다. 강남에 계신 김 사장님 댁에서 3년 동안 쌍둥이 아기들 신생아 때부터 돌봤습니다. 그전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자격증, 기술교육 수료증, 추천서 모든 것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 완벽했다. 너무 의심스러웠다. 여기 적힌 대로 모든 게 그렇게 완벽했다면 김 사장님 댁은 왜 그만둔 거지? 그는 회의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가족 모두 런던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김 사장님이 해외 지사로 발령받으셨거든요. 저도 같이 가자고 하셨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제가 모셔야 할 노모가 서울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베이비 모니터에서 준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박 여사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겠지.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박수진 씨. 난 이 자리에 고용했던 지난 5명과 모두 문제가 있었소. 한 명은 보석을 훔쳤고 다른 한 명은 내 아들 사진을 찍어 팔아넘기려 했고 또 다른 애는 우리 집안일을 SNS에 떠벌렸지. 난 지금 인내심도 신뢰도 바닥난 상태요.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사장님. 수지는 확고한 시선을 유지했다. 제게는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관심사도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SNS도 하지 않고 보석에도 관심 없으며 제가 일하는 가정의 사생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준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지우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박 여사. 그가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따라와요. 짜증난 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봅시다. 그는 수진을 데리고 저택 복도를 지나 준우의 방으로 갔다. 아기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고 박 여사는 한 손으로 분유를 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딸인데 손주 녀석이 아프다고 무슨 약을 줘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네요. 됐어요, 박 여사. 이제 박수진 씨가 맡을 거요. 박 여사는 수진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타다 만 젖병을 건넸다. 하지만 수진은 젖병을 바로 받지 않았다. 대신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제가 봐도 될까요? 그녀가 지훈에게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준우야. 나는 수진 이모야. 배고팠어? 아니면 이 기저귀가 불편한가? 놀랍게도 준우는 낯선 얼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잠시 울음을 그쳤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안전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아기를 안아 올리고는 즉시 기저귀를 확인했다. 그럴 줄 알았지. 흠뻑 젖었네. 그녀가 지훈을 바라봤다. 기저귀 갈아줄 용품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훈은 방구석의 기저귀 교환대를 가리켰다. 그는 수진이 기저귀를 가는 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준우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평소라면 발버둥치며 울었을 아기가 이상하게도 조용히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자, 이제 훨씬 낫지? 그렇지? 수진이 기저귀를 다 갈고 준우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이제 맘마 먹을 시간이다. 그녀는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 손목의 온도를 확인한 뒤 안락의자에 앉아 준우에게 젖병을 물렸다. 아기는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열심히 젖병을 빨았다. 아이 다루는 솜씨가 있군. 지훈이 여전히 거리를 둔 채 말했다. 경험이 많으니까요. 수진은 준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지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은 목소리로 한국 전통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준우는 젖병이 비워질수록 눈이 스르르 감기며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젖병을 다 비우자 수진은 아기를 어깨에 기대어 트림을 시켰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지훈 스스로가 그런 기본적인 일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했다. 채용하지. 그가 불쑥 말했다. 박 여사가 방을 안내하고 집안 규칙을 설명해 줄 거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훈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이제 거의 잠든 준우를 수진이 안고 달래는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 장면 속 무언가가 그를 심각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질투는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건 불신이었다. 그 누구도 낯선 아기와 그렇게 빨리 교감할 수는 없었다. 꿍꿍기속이 없다면 저렇게 완벽할 리가 없었다. 사무실에서 지훈은 전화를 걸었다. 한서보 아닙니까? 은밀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 즉시 설치 바랍니다. 네, 급합니다. 윤리적인지 아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이고 내 아들이고 내 결정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에 영원히 얼어붙은 그녀의 미소가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는 중얼거렸다. 준우를 지키기 위해서야. 난 저 박수진이란 여자 믿지 않아.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경험이 많아.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준우가 벌써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진이 가사 도우미용 별채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간 후 전문 기술자들이 집안 곳곳의 전략적 지점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주방, 복도, 준우의 방, 화장실과 그녀의 침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이제 지훈은 마치 사립 탐정처럼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그토록 쉽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여자의 진짜 속셈을 알아낼 때까지 잠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상상조차 못한 것은 그가 발견하게 될 비밀이 수진에 대한 그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사실이었다. 지훈은 침대 협탁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새벽 5시. 수진의 첫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맞춰둔 알람이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감시 앱을 열었다. 카메라는 주방을 비추고 있었고 수진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건네준 유니폼, 즉 검은색 바지와 이씨, 가문의 모노그램이 새겨진 옅은 파란색 셔츠를 흠잡을 데 없이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다시 그 단순하고 단정한 롤빵 머리였다. 부지런하군. 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듣기 위해 볼륨을 높였다. 수진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과일을 분류하고 빵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12시간이 아니라 몇 년은 이 주방을 알았던 사람처럼 묵묵히 효율적으로 일했다.
갑자기 그녀가 벽시계를 보고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비한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지우는 재빨리 복도 카메라로, 그 다음엔 서재 카메라로 전환했다. 놀랍게도 그는 수진이 서재로 들어와 아침 식사 쟁반을 사이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컵, 주전자, 냅킨 등 모든 것을 세심하게 정돈했다. 그러고 나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 첫 햇살이 들어오게 했다. 벽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서재를 나갔다. 지우는 준우방 카메라로 바꾸었고 그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아기를 확인하고 그날 입을 옷, 목욕용품, 기저귀 등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확히 5시 30분 정문 인터폰이 울렸다. 수진이 받으러 갔다. 안녕하세요, 김 기사님. 이 사장님 나가실 준비 다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앱을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 기사는 항상 6시에 그를 사무실로 데려다 주기 위해 5시 반에 도착하는 그의 운전기사였다. 수진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그녀에게 그의 일과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 풍경은 카메라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갓 내린 커피, 빵, 손질된 과일,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차려져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수진이 문 앞에 나타났다. 케어피 준비됐습니다. 준우는 아직 자고 있고요. 어제 박 여사님께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준우 수유 시간이랑 낮잠 시간 메모해서 폴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색깔 구분 탭이 붙은 깔끔한 파란색 폴더를 건넸다. 안에는 준우의 시간표, 선호도, 습관 필요한 것들이 상세한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다음 예방접종 날짜가 적힌 간략한 의료 기록까지 있었다. 김 기사가 5시 반에 날 데리러 오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지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어제 박 여사님께서 사장님의 하루 일과를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출근 전에 서재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시고 김 기사님이 5시 반에 도착하시며 사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6시에 출발하신다고요. 또 진한 커피와 통밀 토스트에 크림치즈를 곁들여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우는 쟁반을 쳐다봤다. 진한 커피, 통밀 토스트, 크림치즈, 모든 것이 정확히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수진이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눈치채고 물었다. 아니, 가서 준우나 돌봐요. 그녀가 나가자 지우는 휴대전화로 앱을 확인했다. 수진은 아기 방에 들어가 작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낮에 사무실에서도 지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5분마다 앱을 확인하며 수진을 감시했다. 그녀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준우를 목욕시키는 것을 보았다. 아기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며 밥을 먹이는 것도 보았다. 점심 식사 후 또다시 아이에게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한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우는 모습도 보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다.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그 짜증날 정도의 완벽함 외에는 수요일, 수진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후는 회의가 취소되어 일찍 퇴근했다. 그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무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진의 현장을 덮칠 작정으로 옆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은 거실에서 준우를 장난감으로 둘러싸인 매트 위에 앉혀두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가 알록달록한 딸랑이를 잡도록 격려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다. 아기는 웃으며 옹가리를 했고 물건을 잡으려고 애썼다. 자, 준우야, 할 수 있어. 꼭 할아버지를 닮았네. 고집은 세지만 끈기는 있어. 지우는 복도에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그녀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수진에게서 자기 가족에 대한 언급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지우는 서재에 남아 지난 며칠간의 녹화 영상을 다시 검토했다. 그가 놓친 무언가가 수진의 진짜 속셈에 대한 단서가 있을 터였다. 그때 그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매일 오후 3시경 준우가 가장 긴 낮잠을 잘 때 수진은 뒤뜰로 나가 오래된 망고나무, 한국적이게 오래된 감나무로 변경 아래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항상 손에 무언가 책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정확히 30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안으로 돌아와 준우를 확인했다. 때때로 박 여사가 그녀와 함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수진은 책에 있는 무언가를 집사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감명받은 듯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후는 수진이 그녀의 일과가 된 햇볕을 쬐이기 위해 준우를 앞 정원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별채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작은 스위트룸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개인 물품은 거의 없었고 모든 옷은 개어져 보관되어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는 백발의 노부인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픈 어머니라고 지우는 짐작했다. 침대 밑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실크 스카프에 쌓인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 빛바랜 섬세한 필체로 채워져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25년 전 날짜였다. 오늘로 이씨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이영수 사장님은 내가 겪어본 고용주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우리 수진이가 열이 난다는 걸 아시고는 기사님을 보내 일찍 퇴근하게 해주시고 약값까지 챙겨주셨다. 지훈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 이영수 사장님? 일기장에는 그의 아버지와 수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일기 항목들은 몇 년 전 그의 부모님 저택에서 일했던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다. 이영수 사장님의 관대함, 어린 수진이가 비싼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가 항상 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물어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지우는 재빨리 일기장을 가방에 다시 넣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을 나오다가 깨끗한 수건을 들고 있던 박 여사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사장님? 수진이 방에는 무슨 일로? 박 여사가 분명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박 여사 찾고 있었어. 여기 오기 전에 박수진이 알았나? 박 여사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그냥 대답해줘. 아니요, 사장님.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재로 향했다.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앞 정원에서 준우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에게 색깔과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하나 가리켰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꽃잎을 잡으려고 했다. 그날 오후 준우가 잠들었을 때 지우는 수진이 이제는 일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을 들고 뒤뜰로 향하는 것을 다시 관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녀는 주복도에 걸린 이영수 사장님의 초상화 앞에 멈춰서서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카메라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것은 일종의 감사 인사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외부 카메라에는 오디오가 없었지만 지훈은 그녀가 읽으면서 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밤에 수진이 잠자리에 든 후 지훈은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문서가 담긴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 중에는 이영수 사장님이 사업과 별개로 관리하던 개인 회계 장부가 있었다. 월별 반복 지출 목록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박미숙 생활비 보조, 산타 마르가리다 병원, 한국적이게 성모병원으로 변경, 월 3색 50만 원. 박미숙, 수진과 같은 성씨.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장부를 벗다. 박수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씨 댁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이틀 뒤 지훈이 준우방 카메라로 수진을 지켜보고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노래를 부르며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침대 위에 매달린 비행기 모비를 빤히 쳐다봤다. 있잖아, 준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엄마가 이 모비를 골랐어. 엄마는 네가 비행기처럼 항상 높고 멀리 꿈꾸길 바란다고 하셨어. 지훈은 얼어붙었다. 서연이 그 모비를 고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내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수진이 준우의 옷을 정돈하며 말을 이었다. 용감하고 다정하셨지. 너 엄마 눈을 쏙 빼닮은 거 아니? 지훈은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껐다. 이건 도를 넘었다. 이제 박수진을 직접 대면하고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집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할 때였다. 지훈은 수진을 즉시 대면하지 않았다. 먼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이것은 거의 강박적인 개인 수사로 변해버렸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익숙한 사업가로서 그는 박수진이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전화했다. 수진이 준우를 방으로 데려가 첫 낮잠을 재우자마자 지훈은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읽었다. 그것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시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박미숙의 일기였다. 페이지들은 세 자녀, 막내 수진, 둘째 영호, 첫째 민호를 둔 미혼모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미숙은 지훈의 아버지인 이영수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고용주였는지, 항상 자신과 자녀들의 안녕을 걱정해 주었는지에 대해 적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항목이 있었다. 오늘 이 사장님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해주셨다. 우리 수진이가 심장 수술이 급한데 대학병원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아시고는 개인적으로 수술비를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동원해 삼성서울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주셨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셨다. 모든 아이는 똑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수진이는 이제 겨우 5살이라 커서 이걸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평생 이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같이 아이에게 말해줄 것이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의료치료가 필요한 직원의 자녀, 아니 딸에 대해 어렴풋이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 수진이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을까? 2000년 날짜의 또 다른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이 사장님께서 은으로 만든 로켓 목걸이를 주셨다. 아내는 직원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을 때 함께 찍은 우리 사진을 넣어주셨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다. 정작 나에게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사장님은 모르실 거다. 지훈은 일기장을 옆으로 치우고 계속 찾았다. 침대 및 신발 상자 안에서 박미숙의 이름이 적힌 의료 서류 폴더를 발견했다. 서류 날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였다. 진단명, 말기 폐암, 예후, 불투명. 마지막 기록, 2022년 6월 사망. 갈색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이영수 사장님이 중년의 흑인, 한국적이게 중년 여성으로 변경, 옆에서 웃고 있었다. 박미숙이라고 지우는 추측했다. 사진 속 그녀는 목에 은색 로켓을 걸고 있었다. 또 다른 더 최근 사진에는 성인이 된 수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부인을 껴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찍힌 사진 속의 그 여자였지만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리고 수진의 목에는 똑같은 은색 로켓이 걸려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지훈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뒷문으로 방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거의 발각될 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짜맞추기 시작한 진실들 때문에 세차게 뛰고 있었다. 점심 식사 동안 그는 다른 시선으로 수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준우가 야채 퓨레를 흘릴 때마다 아기의 턱을 닦아주며 참을성 있게 밥을 먹였다. 그녀는 지훈이 이제 막 알아차리기 시작한 한국 전통 가락처럼 들리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고향이 어디요, 수진 씨? 그가 불쑥 물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놀란 듯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어릴 때 어머니와 오빠들과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네, 왜? 어머니께서 여기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셨거든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어떤 댁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신이 전에 일했던 그 김 사장님 댁 말이요? 아닙니다, 사장님. 그건 훨씬 나중 일입니다. 그녀는 준우의 입을 닦는 데 집중하며 시선을 피했다. 다른 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전략을 취했다. 준우가 당신을 빨리 따르는군. 수진의 얼굴이 진심 어린 미소로 환해졌다. 특별한 아기예요. 눈빛이 아주 풍부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을 떠올리게 해요. 누구? 수진은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린 사람처럼 순간 당황했다. 그냥 제가 알던 어떤 어르신입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날 오후 지훈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진과 준우를 따라 정원 산책에 나섰다. 그녀가 잔디밭에 담요를 펴고 아기를 그 위에 앉히는 동안 그는 의자에 앉았다. 이제 막 11개월이 된 준우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다. 거의 걸으려고 하네요. 수진이 통통한 다리로 불안정하게 균형을 잡는 준우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몇 주, 어쩌면 며칠 안으로 걸을 거예요. 서연이는
준우가 첫걸음마 떼는 걸 못 보겠군. 지훈이 수진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수진은 말을 할지 말지 결정하려는 듯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사모님께서도 준우를 그리고 사장님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은 서연이를 만난 적 없잖아. 또다시 그 망설임, 직접 보인 적은 없지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가 서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이 암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날 밤 수진이 잠자리에 든 후 지훈은 이 퍼즐의 더 많은 조각을 찾기 위해 서재를 뒤졌다. 개인 파일 속에서 서연의 입원 및 사망과 관련된 서류 폴더를 찾았다. 그는 의료 보고서, 병원 양식, 영수증을 다시 훑어보았다. 수술실 간호조무사 목록에 있는 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오진, 박수진. 등골이 오싹해졌다. 수진이 서연이 사망한 병원에서 일했었다고? 왜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수진이 깨기 전에 저택을 빠져나와 서연이 출산하고 이후 산후합병증으로 사망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다. 접수처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이용해 수간 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전 직원인 박수진 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표정의 중년 여성인 수간 호사가 시스템을 조회했다. 네, 박수진 씨는 올해 1월 인원 감축으로 퇴사할 때까지 이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병동에서 헌신적이었고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에도 근무했습니까? 수술실에서? 수간 호사가 다시 확인했다. 네, 그날 당직이었네요. 무슨 일이시죠? 제 아내 서연이 그날 산후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수간 호사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유감입니다, 사장님. 그 일 기억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였죠. 박수진 씨가 지원팀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자는 망설였다. 그 일로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휴가를 요청했었죠. 충격을? 왜? 내 아내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항상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환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관여하곤 했죠. 아마 그래서 산부인과의 아기들을 유난히 잘 돌봤을 겁니다. 지훈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는 마침내 수진을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AP 정원 잔디밭에서 수진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준우가 서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집중한 작은 얼굴, 균형을 잡기 위해 쭉 뻗은 팔. 그렇지, 준우야. 이리 와. 할 수 있어. 수진이 감격에 찬 눈으로 그를 격려했다. 지훈은 차 옆에서 얼어붙었다. 아들이 첫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을 향해서 자부심, 질투,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는 끼어들고 싶었고 준우를 부르고 싶었고 아들이 자신을 향해 걷게 만들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준우는 5걸음을 내딛고는 수진의 벌린 팔 안으로 쓰러졌고 그녀는 아기를 안아 올려 공중에서 빙빙 돌며 웃었다. 해냈어, 우리 용감한 준우. 그때 그녀는 차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고 죄책감 어린 그늘이 얼굴을 스쳤다. 사장님, 준우가 방금 처음으로 혼자 걸었어요. 5걸음이나요?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비왔어. 축하한다. 준우야. 그가 아들에게 팔을 벌렸지만 준우는 아빠를 잠시 쳐다보더니 수진의 목을 더 세게 껴안았다. 그것은 마치 칼에 찔린 것 같았다. 그냥 신나서 그래요. 수진이 준우를 부드럽게 아빠의 품으로 넘겨주며 설명했다. 그렇지, 준우야? 아빠한테 어떻게 걷는지 보여드려. 하지만 준우는 칭얼거리기 시작하며 수진을 향해 다시 팔을 뻗었다. 지우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아들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할 얘기가 있어, 수진 씨. 오늘 밤 준우 잠들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어조는 그것이 요청이 아니라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수진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준우가 잠들면 뵙겠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밤이 될 것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대화가 끝나면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서울의 하늘을 가르며 이씨 저택의 윤곽을 잠시 밝혔고 바람이 정원의 나무들을 뒤흔들었다. 마치 날씨가 곧 일어날 대결을 위해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듯했다. 지훈은 서재에서 손대지 않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 위에 둔 채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 시스템 모니터에는 수진이 준우 방에서 늘 부르던 그 전통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른 날에는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는데 마치 다가올 일을 아는 것 같았다. 5시 30분 서재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이미 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니폼 차림이었다. 준우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문 근처에 선 채 말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지훈은 자기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고갯짓했다. 그래요.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그토록 능숙하게 준우를 돌보던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수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해 보였다. 수진 씨, 지훈이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모든 진실을. 당신 도대체 누구고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전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지부터 시작하지. 수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어떻게? 당신 어머니 일기장 봤소. 박미숙 씨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집에서 일했다는 거 알아. 당신이 어렸을 때 필요했던 심장 수술비를 아버지가 내주셨다는 것도. 내가 모르는 건 왜 이 자리에 지원하면서 그 모든 걸 숨겼냐는 거야. 번개가 서재를 환하게 비추며 벽에 그림자가 춤추게 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사장님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약 그 인연을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제가 대간의 명성이나 아버님의 기억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하지만 이용하고 있잖아, 안 그래? 지훈이 다그쳤다. 어떤 식이든 이 모든 건 우리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어. 수지는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놀이할 인내심 없소, 수진 씨. 그녀는 마치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사장님 부모님 댁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5살 때 급성 심장 수술이 필요했어요. 심방 중격 결손증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죠. 대학병원에서는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제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비를 대주셨군. 네, 단순히 돈만 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의 아버님은 인맥을 동원해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 외과 의사 선생님을 수소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필요한 모든 후속 치료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고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겁니다, 사장님. 지훈은 그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건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거지?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게 만약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사장님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에 꼭 보답하라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선행이 반드시 닫혀야 할 원을 만든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원을 닫겠다는 걸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내 아들을 돌보면서 이게 당신이 베푸는 일종의 자선인가? 지훈의 어조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사장님. 수지는 진심으로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자선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아버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지? 수지는 마치 위험한 영역에 들어선 듯 망설였다. 사장님, 저는 사모님께서 입원하셨을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바로 이거였다. 마지막 연결, 고리. 당신, 서연이가 죽었을 때 거기 있었군. 울로코네.
수진이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확인했다. 저는 그날 밤 당직 조무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모님께서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도왔죠. 지우는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계속해. 사모님은 두려워하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산후출혈은 병실로 가신 지 몇 시간 후에 시작됐죠. 사모님을 다시 수술실로 데려왔을 때 우리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사모님은 제 손을 거의 아플 정도로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누군가 우리 아기를 돌봐줘야 해요. 우리 남편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 말은 지훈을 강타했다. 그것은 서연이 할 법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늘 그가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 줄 모른다고 놀리곤 했었다. 당신 말 못 믿겠어. 그의 일부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그의 반박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사장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아버님처럼 고집이 세지만 그 무뚝뚝한 외면 아래에는 똑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사모님께 아드님은 괜찮을 거라고, 사장님도 괜찮으실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게 사모님께서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해드린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지우는 수진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 창가로 급히 돌아섰다. 왜 그 얘기를 진작하지 않았지? 왜 이런 비밀 놀이를 한 거야? 사장님께서 믿으셨을까요? 당신처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유력한 사업가께서요? 만약 제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댁에서 일하셨고 사장님 아버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임종을 앞둔 아내분께 아드님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라고 말했다면 믿으셨겠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원하고 제 일을 하고 그러다 언젠가 신뢰가 쌓이면 그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강한 천둥이 창문을 뒤흔들었다. 테이블 위 베이비 모니터에서 준우가 울기 시작했다. 제가 가볼게요. 수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가겠어. 지훈이 그녀를 막았다. 여기 있어요.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 아들 방으로 갔다. 준우는 침대에 앉아 폭풍우에 놀라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을 안아들고 수진이 그토록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아기를 달래려 애썼다. 그는 그녀가 항상 부르던 그 자장가를 서투르게 흥얼거리며 준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놀랍게도 준우는 진정하기 시작했다. 흐느낌이 잦아들고 아기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통통한 손으로 그의 셔츠를 꽉 붙잡았다. 미안하다, 아들. 지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너무 무심했지? 하지만 이젠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그는 아들이 다시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아기를 안고 흔들었다. 아기를 다시 침대에 눕혔을 때 그는 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아기 침대 위 모빌에 작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박미숙에게 주었던, 그리고 사진 속 수진의 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로켓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로 돌아왔다. 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준우와 서연, 그리고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 로켓이 준우 방에 있는 거지? 수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 로켓을 주셨어요. 그건 사장님 아버님의 선함을 상징하는 것이니 언젠가 세상에 선함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누군가를 만나면 그걸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준우가 그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요. 지훈은 무겁게 자리에 앉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말할 계획이었나? 네,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요. 그녀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속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저희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준우를 돌보는 것을 돕겠다는 사모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만약 제가 떠나길 원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우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 모든 노래, 모든 미소는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준우의 방에서 아기는 바깥의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카메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지난 며칠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지. 놀랍게도 수지는 충격받은 것 같지 않았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새로운 장비들을 봤고 특정 지점에서 이상한 반사광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근처에 없을 때 제가 한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시작했고요. 화나지 않아?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지지 않나? 사장님은 아드님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게다가 저는 제 과거에 대한 진실 외에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이해심에 놀랐다. 그가 예상했던 분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당한 분노는? 그래서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제 짐을 싸길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훈을 당황하게 했다. 그날 밤의 모든 폭로 속에서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수진을 해고하는 것이 논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쨌든 그를 속인 셈이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선 어떤 연결고리, 너무나도 있을 법하지 않아서 거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우연의 그물망이. 아니,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떠나는 거 원하지 않아. 수지는 분명히 놀라며 눈을 깜박였다. 네? 준우가 당신을 좋아해. 그리고 당신은 준우에게 좋은 사람이야. 지우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아마도 아버지와 서연이가 맞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도 준우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의 도움이. 번개가 수진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눈에 고인 새로운 눈물방울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훈 씨. 그가 정정했다. 이 모든 일을 겪었으니 이제 지훈 씨라고 불러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지훈 씨. 바깥의 폭풍우는 마치 그 계시의 밤을 위한 무대를 만들 목적을 다한 듯 잦아들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하며 서울 하늘 위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드러났다. 이씨 저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약속이 이행되며 어쩌면 마침내 원이 닫히는 그런 국면이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날 밤 이후 석 달이 지났다. 이씨 저택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아니었다. 웃음소리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모든 방에 생기가 넘쳐 흘렀다. 준우는 지난주에 첫 돌을 맞았다. 지우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와 수진, 박 여사, 그리고 운전기사인 김 기사 부부뿐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에게 기대할 법한 화려한 파티는 아니었고 그저 집에서 만든 케이크, 알록달록한 풍선, 그리고 소박한 선물뿐이었다. 지훈이 아들이 촛불을 끄고 물론 도움이 필요했지만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작은 손으로 박수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지훈은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원에서 준우와 놀아주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여전히 불안정한 걸음으로 뛰어다녔고 이따금 부드러운 잔디 위로 넘어졌다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다시 일어섰다. 수진이 잡지 못하는 척할 때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아기씨가 금방 크네요. 박 여사가 지훈의 찻잔을 다시 채우기 위해 보온병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는 최근 들어 훨씬 더 자주 미소 지었다. 사장님도 달라지셨어요. 20년 동안 이 댁에서 일한 사람의 자유로움으로 박 여사가 지적했다. 네요. 존재감이 있으시달까요? 지우는 그 말의 진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무실 근무 시간을 대폭 줄였고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으며 불필요한 출장을 거절했다. 이제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왔고 준우의 목욕을 거들었으며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작은 변화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박 여사. 박 여사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지훈이 불렀다. 알고 있었지. 수진 씨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의 인연 말이야.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하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망설였다. 짐작은 했습니다, 사장님. 수진 씨가 부산 얘기를 했을 때 회장님께서 예전에 도와주셨던 부산의 한 가족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해. 입 무거워줘서 고마워. 정원에서 준우가 넘어지며 울기 시작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일어섰지만 그가 개입하기도 전에 수진이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살짝 긁힌 무릎을 살피고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준 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다. 준우는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다. 몇 초 만에 아이는 다시 뛰어다녔고 그 작은 사고는 잊혔다. 그날 오후 늦게 지우는 몇 주 동안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점심 식사 후에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가 3개월 전 그 운명적인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은 약간 불안한 듯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관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한 형식, 즉 두 사람 모두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직업적인 거리가 존재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문제 없어. 오히려 그 반대야. 지우는 서랍을 열어 파란색 폴더를 꺼냈다. 그동안 모든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아버지에 대해, 서연이에 대해, 그리고 당신과 준우에 대해서. 수진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종종 사람이 우리 삶에 우연히 들어오지만 선택에 의해 머문다고 말씀하셨지. 그는 법률 문서가 드러나는 폴더를 열었다. 당신의 지위를 여기서 공식화하고 싶어, 수진 씨.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준우의 공식적인 후견인 호 젠린으로서 말이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후견인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우가 그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먼 친척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아는 사람과 함께 지내게 하고 싶어. 지훈이 그녀 쪽으로 서류를 밀었다. 이게 일상을 바꾸는 건 아니야. 당신은 지금처럼 여기 살면서 준우를 돌보면 돼. 이건 단지 이미 현실이 된 것을 공식화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나 다음으로 준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수지는 눈에 띄게 감동한 차에 서류를 바라봤다. 지훈 씨, 이건 정말 큰 책임이에요. 당신이 이미 매일 지고 있는 책임이야. 이런 서류 없이도.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영광입니다. 준우를 위해서, 서연 씨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서요. 좋아. 지훈은 안도한 듯 보였다. 월요일에 변호사가 와서 모든 걸 공식화할 거야. 하지만 이게 내가 논의하고 싶은 전부는 아니오. 그는 일어서서 몇 달 전 수진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곤 했던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지금 당신 방은 너무 작아.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에게는 위층 준우방 옆 스위트룸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거긴 중요한 손님들을 위한 스위트룸이잖아요. 당신도 중요해. 지훈이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게다가 준우방 바로 옆이라 한밤중에 애가 깰 때도 편할 거고. 수지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집안에서의 그녀의 지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인에서 후견인으로 별채의 방, 거주자에서 호화로운 스위트룸의 거주자로 뭐 한 가지 더 있어. 지훈이 책상으로 돌아와 봉투를 집어들며 계속했다. 이건 내가 당신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 내역이야. 당신의 새로운 책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매달 입금하고 있어. 이건 월급이 아니야. 당신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준우를 위한 기금이지. 지훈 씨, 저는 그럴 필요의 문제가 아니야. 자격의 문제지. 그는 그녀의 시선을 확고하게 붙잡았다. 아버지는 그걸 이해하셨어. 관대함은 자선이 아니야, 수진 씨. 그건 정의, 성의. 야,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의 말, 아니 이영수 사장님에 대한 어머니의 일기장에 있던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수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원 하나가 닫혔다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별채에 있는 자신의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쥐었다. 우리 해냈어요. 엄마, 그녀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약속 지켰어요. 저택 반대편.
안방에서 지우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준우와 함께 찍은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길 바라.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도 기뻐할 것 같아. 다음 날은 마치 그 집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장을 축하하듯 찬란하게 밝았다. 박 여사와 김 기사가 수진이 그녀의 몇 단 되는 소지품을 위층 스위트룸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준우는 복도에 앉아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듯 신나게 손뼉을 쳤다. 수진이 그녀의 몇 안 되는 옷가지에는 터무니없이 커 보이는 넓은 드레스룸의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부산에 사는 둘째 오빠 영호였다. 수진이. 그 부잣집 생활은 좀 어떠냐? 수진은 킹사이즈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많이 달라졌어, 오빠. 정말 많이. 어떻게 다른데? 설마 쫓겨난 건 아니지? 아니, 그 반대야.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상황을 설명할 말을 찾으려 심호흡을 했다. 엄마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도와줬던 그 가족한테 은혜 갚겠다는 거. 당연히 기억하지. 너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낸 거잖아. 그래서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간 거고. 응.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방이 된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둘러봤다. 지금은 내가 공식적으로 그 집 아들 후견인이 됐어.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그거 진심이가? 너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잖아. 사실은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녀는 병원에서 서연을 만났던 일, 그녀에게 했던 약속, 준우를 돌보며 보낸 몇 달,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던 폭풍우 치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택이 이제 어떻게 더 따뜻하고 활기찬 다른 곳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무슨 드라마 대본 같다. 야, 영호가 믿기지 않는 듯 웃었다. 그래도 네가 행복하다면 그냥 조심해라, 알았지? 부자는 부자야.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준우는 아직 사는 세상 같은 거 없어, 오빠. 그냥 사랑이랑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일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협탁에 어머니 사진이 담긴 액자를 놓으며 정리를 마쳤다. 그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일기장을 두었다. 점심 식사 때 지우는 준우를 데리고 동해안 원문 상파울루 해안에 가기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낼 것이라고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진 씨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가 박 여사가 후식을 내오는 동안 말했다. 강릉에 조용한 집을 하나 빌렸어. 아이들한테 완벽한 곳이야. 수진은 망설였다. 정말이세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말도 많을 텐데 말하라고 해.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준우의 후견인이고 이제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준우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 아이가 처음으로 모래에 발을 디딜 때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여행은 다음 주말로 정해졌다. 준우의 짐수영복 모자 자외선 차단제, 모래놀이 장난감을 싸면서 수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억만장자의 아들과 함께, 그것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변의 별장에서 일주일을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변화는 그녀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훈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몇 달 전에 그 차갑고 냉담했던 남자는 이제 웃고 아들과 장난치고 여행을 계획했다. 준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수진에게 말할 때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여행 전날 밤 준우가 이미 잠들었을 때 지우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내일 갈 준비 다 됐어? 그가 그녀 옆 난간에 기대며 물었다. 네, 준우 짐은 다 쌌어요.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짐은? 저도 준비됐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함께 폭풍우를 겪고 그 반대편에서 평온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수진 씨, 지훈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고마워. 뭐가요? 여기 있어줘서, 준우를 친아들처럼 돌봐줘서, 그리고 나한테 계약서나 회의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당신을 좋아하셨을 거야. 어른이 된 당신 말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진심인 사람들을 알아보셨거든. 저도 그분을 만나 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비췄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 모든 거? 당신, 준우, 그 약속들, 로켓 목걸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제가 있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준우를 돌보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처럼 느껴져요. 그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9시에 출발해. 푹 쉬도록 해요. 지훈이 멀어지는 동안 수지는 발코니에 남아 자신의 삶이 겪은 놀라운 변화를 생각했다. 부산의 가난한 소녀에서 낯선 이의 관대함으로 목숨을 구하고 이제 서울의 저택에서 바로 그 남자의 손자의 후견인이 되기까지. 인생에는 그 자체의 순환이, 빚을 청산하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수지는 생각했다.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그 원을 엮는 보이지 않는 실이며 사람과 시대와 운명을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한다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의 SUV는 해안을 향해 출발했다. 여행 가방과 모래놀이 장난감뿐만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족 구성을 싣고서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준우는 창밖을 보며 신나게 옹가리를 했다. 그 옆에 앉은 수지는 부산에서 어린 시절 배운 바다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지훈은 백미러로 그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씨 저택은 박 여사와 다른 직원들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조용한 곳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변화된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는 따뜻한 집이었다. 해변 여행 이후 6개월이 흘렀다. 여름은 가을에 자리를 내주었고 가을은 이제 서울의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씨 저택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나무에는 이제 1살 반이 된 준우를 매료시키는 알록달록한 장식들이 가득했다. 수지는 준우가 소나무 주위를 돌며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반짝이는 구슬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세요. 안 깨져. 아직 제한적이지만 날마다 분명해지는 말로 아이가 말했다. 지난 몇 달간 그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직원과 가족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 박 여사는 이제 주말이면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점심을 먹었다. 김 기사 부부는 일요일 바비큐 파티에 자주 합류했다. 그리고 수지는 전통적인 사회 관습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을 차지했다. 그녀는 후견인이자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였으며 아무도 감히 넘으려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을 모두가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족의 일원이었다. 서재에서 지우는 다음 주말에 열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직원들만 초대하는 조촐한 축하 행사로 아버지가 열곤 했던 화려한 파티와는 거리가 멀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살짝 열린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물론 지훈이 컴퓨터 화면에서 떨어져 미소 지었다. 준우는 잠들었어? 네, 서로 다른 이야기 3편을 읽어달라고 조른 뒤에요. 그녀는 하루 일과를 보고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그새 공룡책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알아챘어? 온 집안을 크앙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 두 사람은 준우의 일상 속 작은 성취들, 새로운 단어, 새로운 몸짓, 새로운 장난에 대한 기쁨을 나누며 웃었다. 지훈 씨, 수진이 좀 더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문제라도? 문제라기보단 제 오빠 영회 관한 일이에요. 오빠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다음 달에 이사 오거든요. 혹시 그녀는 망설였다. 크리스마스에 오빠를 초대해도 될까 해서요. 당연히 되지. 지훈이 즉시 대답했다. 수진의 씨 가족은 언제든 환영이야. 고마워요. 그녀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영호 오빠가 좀 의심이 많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 모든 게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지훈은 팔꿈치를 책상에 기댄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수진 씨는?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수진은 잠시 그 질문을 생각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마치 2개의 다른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젠 그녀는 벽에 걸린 이영수 회장님의 초상화와 그 옆에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이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마치 항상 이럴 운명이었던 것처럼요. 나도 그런 기분이야. 지훈이 일어서서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최근에 아버지 유품 속에서 이걸 찾았어.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상자를 열어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지만 날짜별로 정리된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그중 하나를 골라 수진에게 건넸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직접 이 말을 해줄 수 없겠구나. 내가 살면서 내린 결정 중 일부는 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분은 우리가 맺는 인연, 우리가 감동시키는 삶에 있다는 깊은 신념에 따라 내려진 것들이다. 박미숙 씨 가족은 내게 그런 특별한 인연 중 하나란다. 미숙 씨와 그녀의 아이들은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지. 특히 어린 수진이는 그토록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그 어떤 힘든 협상에서보다 더 강인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보살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만약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도 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가. 수지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 편지는 이영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에 쓰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제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 대해, 당신 어머니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해.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 있네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돌려주며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지훈이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에 박미숙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금 조항이 있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그 돈은 당신들을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있어. 수지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그 세월이 다 지나도록요? 아버지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지. 지훈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가 그 점을 닮은 것 같아. 그날 밤은 그들을 연결하는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준우를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주 저택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박 여사는 수진이 가르쳐준 부산 음식 레시피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 명절 음식들을 준비하며 주방을 진두지휘했다. 잡채, 갈비찜, 원문 칠면조 수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원문 볼로 데 롤로 수정.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영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했다. 저택의 호화로움에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진과 같은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가졌지만 고생에 찌든 듯 더 거친 인상에 키 크고 마른 남자였다. 그래? 여기가 네가 지금 사는 데라고? 그가 감탄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무슨 영화 세트장 같네. 와서 주누나 봐. 수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오빠의 손을 끌었다. 겨울 정원에서 준우는 알록달록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지훈은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펼친 채 안락 의자에 앉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우야, 누가 왔나 봐. 영호 삼촌이야, 내 오빠.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을 들어 낯선 사람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선물이라도 주듯 빨간 블록을 내밀었다. 아이를 다루는데 서툰 영호는 머뭇거리며 웃으며 선물을 받았다. 안녕, 꼬마야. 그가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니오, 엄마 닮았네. 눈이 똑같다. 지훈이 일어나 영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영호 씨. 수진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가 내밀어진 손을 잡으며 격식 있게 답했다. 댁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냥 집일 뿐입니다. 지훈이 영호를 놀라게 할 만큼 소박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동안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아내렸다. 와인 몇 잔에 점차 긴장이 풀린 영호는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이가 3남매 중 항상 가장 고집이 셌던 이야기,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 집에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부자 사장님이 수진의 수술비를 내주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엄마는 항상 우리 사이에 천사가 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영호가 식당 벽에 걸린 이영수 회장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엄마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늦은 밤 모두가 선물 교환을 위해 트리 주위에 모였을 때 잠이 쏟아지면서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잠을 참고 있던 준우는 수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전설과 이야기가 담긴 한국 전래 동화책이었다. 네가 너의 뿌리를 알았으면 해서. 그녀가 아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설명했다. 네오의 모든 뿌리를. 지훈은 생각에 잠긴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몇 달 동안 수진과 그의 가족을 구분짓던 선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준우의 후견인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균형과 기쁨,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집에 부재했던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 준우가 마침내 수진의 품에서 잠들었을 때 지훈은 그녀가 아기를 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란히 서서
아기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말 빨리 크는군. 지훈이 속삭였다. 애들은 다 그렇죠. 뭐, 수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이 작은 야간등만 켜둔 채 방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류가, 언급되지 않은 어떤 에너지, 그들 사이에 감도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 수진 씨, 지훈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 난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그녀는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며 주의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평소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왔어. 준우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은 그걸 정말 놀랍도록 잘 해냈지. 제가 하기로 약속한 일인걸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당신은 준우만 돌본 게 아니야. 당신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돌봤어. 이 집에 그리고 나에게 활기를 되찾아 주었지. 수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하려는 말은 그가 마침내 단어를 찾으며 계속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준우의 후견인이나 우리 팀의 일원 혹은 가족의 친구로만 머무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훈 씨, 저는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가 재빨리 해명했다. 적어도 아직은 그러기엔 너무 이르고 준우도 생각해야 하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수지는 작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지금 횡설수설하고 계세요. 그러네. 그가 낮게 웃었다. 내가 제안하는 건 파트너십이야. 공식적이고 법적인. 나는 당신이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준우의 공식적인 공동 후견인, 공통 호젠렌이 되었으면 좋겠어. 준우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자라길 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겠어? 그는 그 문장을 공중에 띄워두었다. 미래의 가능성은 암시되었지만 발음되지는 않았다. 수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정말 확신하세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의심할 거라고요. 말하라고 해.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안다면 어떻게 이와 다를 수 있겠어? 당신 아버지가 당신 생명을 구했고 당신은 내 아내에게 우리 아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나는 준우에게 그리고 나에게 최선인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 크리스마스 아침 모두가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지훈은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던 영어도 인해 진심 어린 축배를 들었다. 가족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우리가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가족을. 높은 아기 의자에 앉은 준우는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라도 한 듯 신나게 손뼉을 쳤다. 그날 오후 집안이 크리스마스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에 잠겨 있을 때 수지는 정원에서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곤 했던 바로 그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색 로켓을 꺼냈다. 그 안에서 이영수 회장님과 나란히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 지켰어요.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꽃피웠어요. 멀리서 지훈이 서재 창가에서 준우를 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정원에 있는 수진을 향해 신나게 손가락질했다. 그래 아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이 뭐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우는 미소 지으며 어린아이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가족. 1년 후 다음 해 크리스마스 이브 A씨 저택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장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가족 사진 컬렉션의 새로운 액자가 추가되었다. 그 안에는 이영수 회장님과 박미숙 씨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은색 로켓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금색 명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진다. 선함은 선함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리고 때로는 운명에 의해 헤어졌던 두 가족이 다시 서로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이제 2살 반이 된 준우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손을 잡고 집안을 뛰어다녔다. 지우는 계단 꼭대기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보세요.
준우가 알록달록한 꾸러미를 들어 올리며 외쳤다. 씨언물! 그래, 선물. 우리 아들 거. 수진이 다정하게 정정했다. 저녁 먹고 열어보는 거야. 영호는 서울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도착했다. 부산에 살던 원문 리우데자네이루 수정. 수진의 큰오빠 민호도 아내와 두 어린 자녀 준우가 처음 만나는 사촌들과 함께 왔다. 한때 조용하고 어두웠던 집은 이제 생기와 웃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로 넘쳐 흘렀다. 혈연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약속 그리고 사회적 장벽과 편견을 초월한 사랑으로 정의된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중에 지훈이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들었다. 지켜진 약속들을 위하여. 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지훈과 수진 사이에 특별한 의자에 앉은 준우는 어른들을 코믹하게 흉내내며 자신의 주스컵을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 올렸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반짝였다. 이씨 저택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켜진 약속과 닫힌 원, 그리고 때로는 운명이 항상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의 기반을 둔 전통이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지훈과 수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약속의 힘과 운명이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세상에는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꾼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오직 현실만이 줄 수 있는 더 많은 감동과 함께하겠습니다.